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문화재연구원 고고연구실에 근무하는 학예연구관 전용호입니다. 저는 이번에 2022년도 원광대학교 지역인문학센터 인문강좌 6번째 주제인 백제의 대지조성기술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설명하는 부분은 주로 익산의 왕궁리 유적과 제석사지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백제의 대지 조성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여러분께 지금 소개할 내용은 백제의 대지 조성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설명의 목차는 보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대지 조성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백제의 대지 조성 기술과 관련해서는 용어나 이 개념에 대한 문제들이 좀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의 대지 조성 기술에 관련해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익산 왕궁리 유적과 제석사지를 중심으로 해서 백제의 대지 조성 기술의 특징,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백제의 대지 조성 기술이 백제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특징이나 익산 왕궁리 유적과 제석사지가 가지고 있는 전개 양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진말 순으로 오늘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머릿말입니다. 이 머릿말 부분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진단입니다. 과연 백제사에서 이러한 대지 조성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대 건축에서는 토목 기술적인 접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백제사에서 어떤 유구나 유물이 가지고 있는 연구들은 오랫동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토목공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어떤 익산 왕궁리 유적, 그리고 제석사지, 최근에는 미륵사지 발굴을 통해서 이러한 토목공학적인 접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고고학이나 문헌사, 미술사 이런 학문들이 단순하게 단독적으로 해서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융복합해서 접근할 때는 상당히 좋은 의미를 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고고 유적에 대해서는 이러한 융복합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은 주로 익산의 왕궁리 유적과 제석사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익산의 왕궁리 유적에서는 어떤 백제의 대지 조성 기술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성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확인됐고요. 그리고 백제의 대지 조성 기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대지 조성을 만드는 방식뿐만 아니라 대지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땅을 평평하게 단단하게 다진다라는 측면보다는 결국은 그 위에 건물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기초를 만드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익산의 제석사지의 경우에는 상당히 목탑지가 확인됐는데 목탑지가 아주 높고 정교한 판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익산의 제석사지 목탑의 경우에는 목탑의 네 가장자리에서 돌출된 형태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러한 진단과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과제를 좀 수행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그런 점에서
그 익산의 왕궁의적이나 익산의 제스사지 경우는 그 백제왕도 익산에서 그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궁과 왕실 사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익산의 그 왕궁의적과 제스사지에서 확인된 대지조선과 건물 기초를 통해서 과연 백제 왕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백제 건축의 토목공학적인 의미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찾는데 아마 제가 이번에 강의에서 주로 좀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과연 이러한 그 조사나 연구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하려고 하는 연구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기존에는 백제의 어떤 대지조성이나 건물 기초에 대한 연구 자체가 상당히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토목공학적으로 접근했던 연구는 더더군다나 상당히 좀 부족했던 점이 좀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백제의 어떤 도시의 확장이나 어떤 도시의 구조에 대한 논의들은 조금씩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토목기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어떤 가치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거시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던 게 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그 연구를 하기 위한 연구 내용과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 내용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익산의 왕궁의적의 어떤 대지 조성과 건물 기초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왕궁의적은 상당히 좀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지가 상당히 구릉상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지조성이나 건물 기초가 상당히 좀 독특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백제의 대지조성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상당히 아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익산의 제석사지는 이 목탑지가 상당히 높고 정교한 판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백제의 어떤 토목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건물의 기능이나 용도, 어떤 건축의 성격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연구 내용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익산의 그 왕궁의적과 왕실 사찰인 제석사지의 대지 조성과 건물의 어떤 기초를 한번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익산 지역의 그 대지 조성과 토목 기술이 과연 백제 사빅이라고 하는 넓은 기준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 검토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런 것을 통해서 과연 대지조성이나 건물 기초가 가지고 있는 정치 사회적 혹은 사상적인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걸 통해서 백제의 어떤 대지조성과 건물 기초에 대한 연구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좀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백제의 왕도 익산에서 궁궐이나 사찰이라는 공간 속에서 토목 기술이 지니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 번째로 그 백제의 대지 조성 그리고 건물 기초와 관련해서 좀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그 많이 지금 등장하는 용어는 바로 성토, 판축, 토심, 궁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좀 돋아가지고 쌓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성토라는 개념이 대지 조성의 측면에서는 어떤 그 지면을 평탄하게 하는 그런 작업으로서 그 가장 그 1차적으로 그 조성되는 지금 작업인데요. 이런 뿐만 아니라 그 고분이나 그 다음에 성벽 같은 거를 쌓아 올릴 때도 성토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성토와 판축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느냐? 그거에 따라서는 그 성토의 경우에는 이 판축처럼 다지기는 하나, 그 판축과 달리 치밀하거나
정교하지 않은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토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면에 이 판축이라고 하는 거는 판자를 대고 그리고 그 내부를 그 점성이 강한 흙과 그다음에 사질이 강한 흙을 번갈아 그 쌓으면서 단단하게 이 달고라고 하는 방망이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치밀하게 그 두드려 가지고 쌓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그 판축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어떤 고고학적인 연구에서 특히 고분이나 성벽 그리고 제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과연 성토와 판축을 엄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좀 최근에 아주 심각하게 지금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좀 논쟁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저는 이번에 그 강의에서는 좀 기존의 어떤 일반적으로 지금 성토나 이 판축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유사 판축 그런 용어들도 새롭게 좀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제 사비기 건축물, 뭐 건물 기초를 말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이 토심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토심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 백제에서만 나타나는 상당히 독특한 그 건물 기초인데요. 일반적으로 통일신라 시대의 건물이 된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그 건물의 그 주춧돌, 초석의 하부를 돌로 단단하게 그 다져가지고 기초를 만드는 반면에 백제에서는 땅을 파고 흙으로 다져가지고 건물을 받치는 초석의 하부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상당히 백제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좀 구조인데요. 과연 이러한 토심이라는 용어가 지금 과연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금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토심이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제의 어떤 대지조성이나 건물 기초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익산의 왕궁리 유적에서 확인된 궁장입니다. 이 궁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연 그 궁장이 그 흙을 단단하게 다져가지고 그 흙으로 기초를 했을 것인지 아니면은 돌로 쌓을 것인지에 대한 좀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그리고 익산 왕궁리 유적의 궁장 같은 경우는 하부도 일반적으로 또 다른 그 궁장과는 좀 다른 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지조성 그리고 건물 기초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익산 왕궁리 유적의 궁장도 상당히 좀 유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연 대지조성과 그 건물 기초가 과연 저는 이제 주로 익산의 왕궁리 유적과 제석사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할 텐데요. 그러면은 기존에 과연 그 백제 사비기, 익산 왕궁리 유적과 제석사지 이외의 곳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대지 조성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께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좀 본격적으로 좀 익산의 왕궁리 유적과 제석사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대지 조성이나 이 건물 기초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우리가 갖고 연구하거나 아니면 조사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부여 지역의 경우에는 왕사지나 그 다음에 정림사지가 2000년대 후반에 그 발굴이 좀 되면서 이 과연 그 그러니까 사찰에서 중요한 건물인 목탑 그리고 금당, 강당 이러한 중심 건물의 하부를 어떤 식으로 대지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건물의 기초를 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익산 부여의 그 왕사지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지금 목탑입니다. 목탑의 하부는 이 왕사지 목탑의 하부 같은 경우는 지하식 심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으로 파고 그 위에 심초석을 안치하고 그 위에 그 목탑에 가장 그 심주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부의 왕사지 목탑과 그리고 뒤에 지금 금당 그리고 앞쪽에 그 석축 시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경사지게
지금 성토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대지 조성하는 방법에서는 그 대지가 자체가 주로 이제 절이나 주로 어떤 사찰이나 절이나 아니면 궁궐 관련되는 건물들은 대부분 다 지대가 완전하게 평평한 곳에 그 위치하는 경우는 상당히 좀 드뭅니다. 부분적으로는 평평하지만 어떤 일부 지점에서는 경사가 있는 부분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사진 데다가 건물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대지 조성이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일정하게 수평으로 맞추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한데, 과연 이러한 수평한 그 평평한 그 대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왕사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경사지입니다. 한쪽 방향에서 흙을 부어 가지고 일정하게 그 평평하게 만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왕사지의 경우에도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경사지게 지금 흙을 부어서 만들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한쪽에서 다른 지점까지 그 한꺼번에 흙을 부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한 번씩 그 경사지에 흙을 부어서 높이를 맞춥니다. 수평으로 맞추고 다시 또 그 위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래쪽을 먼저 그 경사지 흙을 부은 다음에 위를 좀 일정하게 맞추고 다시 그 위를 또 경사지게 해가지고 수평을 맞추는 그러한 작업들이 지금 백제 사비기 좀 부여 지역에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거는 그 부여 정림사지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림사지의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 뒤쪽이 바로 정림사지 5층 서탑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5층 서탑 앞에서부터 이 중문지까지 해당하는 지점은 이런 식으로 한쪽에 흙을 부어가지고 그 수평하게 맞춘 다음에 바로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부여 능살리 사지의 어떤 대지 조성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한쪽에서 이렇게 경사지게 흙을 부어 가지고 수평을 맞추는데요. 이 대지 조성 과정에서 상당히 또 하나 좀 중요한 거는, 처음에 우리가 그 지금 건물을 만들려고 하는 지면을 일정하게 조금 절토라고 하는 것처럼 그 표토를 좀 걷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존에, 왜 그러냐면은 그런 그 절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절토되지 않고 바로 흙을 부었을 때는 흙을 붓는 부분하고 흙이 서로 맞닿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엉성하게 되고 해서 치밀하게 조금은 그 면을 조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을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지하고 그 위에 흙을 붓게 되면은 그 쌓아지는 흙과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흙이 서로 마찰력을 좀 줄여가지고 더 친밀하게 잘 붙게 하는 그런 효과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익산의 그 왕궁이적과 미륵사지에 대한 그 대지 조성이나 건물 기초가 그 나오기 전에는 익산의 미륵사지는 상당히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발굴을 통해 가지고 그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지금 미륵사지 지금 동탑에서 지금 동회랑지 사이에 지금 동서방향으로 지금 트렌치를 넣어서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경사지게 한쪽에 흙을 부어 가지고 면을 좀 맞추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 부분은 지금 미륵사지의 동탑에서 이 남회랑지 사이 연결하는 그러한 부분에 트렌치를 넣은 건데요. 이 부분적으로는 경사진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조금 성토를 해서 대지 조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양상들이 지금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 대지 조성이라는 작업 자체는 건물을 일정하게 그 짓기 위해서 지면을 좀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건물이 좀 들어설
쓸 때는 건물의 기초를 다시 또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이 부분은 지금 미륵사지 지금 동탑지 그리고 이 서탑지의 지금 하부 구조를 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땅을 이렇게 파고서 아래쪽을 지금 그 흙과 그리고 돌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단단하게 다져서 건물의 기초를 지금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아래쪽 이 미륵사지 서탑의 이 그 석주 사이에서 바로 유명한 이 사리장엄이 2009년도에 지금 확인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땅을 파서 상당히 정교하게 다져가지고 건물의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2009년도 그 이후에 지금 9년도와 10년도 이후에 이 부분에서 사리장엄이 확인됐었고 그 아래쪽에서 주변에서 그 시구 조사, 이 발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건물의 기초를 지금 확인했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돌과 그리고 흙을 이용해 가지고 치밀하게 좀 쌓아서 만들어져 있는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진은 지금 최근에 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미륵사지의 중원 목탑지에 대한 그 조사를 최근에 목탑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6월 15일에 지금 보도자를 통해 가지고 미륵사지 그 중원 목탑의 하부 구조를 조사를 했었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바로 그 목탑지의 지금 중심부고요. 이 목탑지의 중심부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주 치밀하게 그 점성이 강한 흙과 그다음에 사립이 강한 흙을 교차로 반복해 가지고 쌓아 올리면서 단단하게 다져 가지고 지금 판축을 통해서 그 건물의 기초를 하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 조사에서는 이번에 그 조사에서는 그 목탑지의 그 바깥쪽 좀 바깥쪽 부분에서도 그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약간의 지금 검은색을 지금 떼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그 목탑을 조성하기 이전에 아마 지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기물층이 일정하게 형성이 됐었고요. 이 면을 정지를 하고 이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넓게 성토를 하고 그거를 다시 되파기를 하거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바깥쪽으로 아주 치밀하게 그 대지 조성을 했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당연히 목탑의 중심부는 아주 정교하게 그 판축을 통해 가지고 그 건물의 어떤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익산한 그 왕궁의 유적과 제석사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어떤 대지 조성이나 그 건물 기초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익산 왕궁의 유적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금 그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익산의 지금 왕궁의 유적은 어떤 유적이냐면요. 왕궁의 유적은 지금 지금 동서 길이가 240m, 그리고 지금 남북 길이가 490m의 네모난 형태의 궁장으로 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궁장 내부는 이런 식으로 그 궁장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지금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이 전반부의 경우에는 지금 그 4개의 동서 방향의 축대를 통해서 공간이 지금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장의 후반부는 바로 후원 영역과 그다음에 공방과 화장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그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익산의 왕궁의 유적은 평지가 아닙니다. 구릉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릉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건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평평한 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대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대규모의 어떤 토목공사가 왕궁의 유적에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백제의 어떤 독특한 대지 조성 기술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 왕궁의 유적의 지금 지형입니다. 왼쪽은 1998년도에 그 지형도의 모습인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그 네모난 형태의 지금 궁장인데요. 예, 왕궁의 유적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그 궁장의 북동쪽입니다. 이쪽에 해발 40m 부근에서 가장 높고, 보시는 것처럼 북동쪽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남쪽에서는 지형도상에서는 경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북동쪽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상당한 경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경사에다가 건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의 어떤 토목 사업을 통해서 대지 조성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그 건물이 올라서 서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왕궁리 이적은 조금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기법의 그 대지 조성이 이루어지는데요. 단순하게 흙을 붓는 게 아니라 좀 지대가 높은 지점은 흙을 정지를 하거나 절토라고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흙을 깎아내는 거죠. 높은 지점은 흙을 깎아내고 낮은 지점은 흙을 채우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대지 조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2015년도에 저희가 발굴 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국립부여문화연구소에서 지금도 좀 발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상반기에는 미륵사지 발굴을 했었고 아마 하반기에는 왕궁리 유적에 대한 조사를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북동쪽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이런 식으로 경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대가 낮은 지점이 바로 동남쪽에 해당하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이쪽 서북쪽 이 부분도 지대가 낮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낮은 지점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높은 지점 이 부분들은 주로 흙을 조금 깎아내서 좀 낮추고 그리고 이 동남쪽의 지점은 그 지대가 낮기 때문에 흙을 채우는 그러한 그 대규모의 좀 토목 사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 왕궁리 지역의 동남쪽 부분에서는 동서 길이가 한 110m 그리고 남북 길이가 한 140m 이르는 대규모의 지금 토목 사업을 통해 가지고 성토층이 확인됐습니다. 예. 예, 지금 왕궁리 유적의 그 대지 조성과 관련되는 성토층이 확인된 그 왕궁리 유적의 동남쪽의 지금 모습인데요. 이 노란 선으로 지금 표시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 성토층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동서 길이가 110m, 남북이 거의 140m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어떤 그 대지 조성 성토가 시작되는 부분하고 아래쪽, 그 다음에 그 바닥 부분의 레벨 차이가 7, 8m 정도 이루어집니다. 어떤 부분은 10m 가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높낮이 차에 의해서는 엄청난 양의 그 흙을 부어서 평탄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앞서 제가 설명했던 부여 지역과 익산의 미륵사지에서는 그 대지 조성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경사지게 흙을 부어가지고 대지 조성을 하는 양상들이 확인되는데요. 그런 전형적인 그 성토 기법은 왕궁리 유적의 지금 동축 궁장 안쪽이나 대부분의 부분에서는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왕궁리 유적의 지금 남측 궁장의 지금 동측 문지에서는 상당히 독특한 형태의 성토층이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흙을 한쪽에서 붓는 방식이 아니라 흙을 양쪽에서 이런 식으로 부어서 채우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다시 채우는 방식, 어떤 쐐기형의 그 성토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법은 왕궁리 유적에서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어떤 백제의 토목 기술의 어떤 새로운 진전 아니면은 그 익산 지역 나름의 어떤 독특한 그런 방식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방식은 그 왕궁리 유적에서 뭐 처음 확인됐지만 다른 부여나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조사가 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못할 수가 있었는데 왕궁리 유적에서 확인됐고요. 그곳을 좀 자세하게 좀 본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먼저 이쪽에서 흙을 붓고 그리고 이쪽에서 반대편에서 다시 흙을 붓고 내부를 채우는 방식. 그리고 이게 보시는 것처럼 흙을 부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그 흙을 붓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흙의 어떤 그 색깔 그리고 흙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성토라고 하는 것이 판축에 비해서는 정교하거나 아주 치밀하지는 않아요. 근데 왕궁 유적에서 확인되는 성토층의 경우에는 흙을 어느 정도 좀 골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골라서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붉은색을 띠고 있는 점성이 강한 흙을 많이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노란색을 좀 띠고 있는 마사토를 많이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엇갈리게 함으로써 좀 더 치밀하게 그 성토를 하는 과정을 지금 왕궁 유적에서 확인되는데, 이 부분은 이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왕궁 유적의 남측 궁장의 가장 오른쪽 문지 부분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왕궁 유적의 다른 지점은 어떤 방식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왕궁 유적의 그 다른 곳에서는 일반적인 성토 방식을 많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왕궁 유적의 이 동축 궁장, 이 붉은색으로 지금 점을 찍은 이 부분에서 확인했던 방식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흙을 부어 가지고 그 대지 조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쪽에 지금 쌓아져 있는 부분은 성토는 아닙니다. 원래 성토가 아니라, 성토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성토가 이루어지고, 이쪽은 성토 이후에 그 왕궁리 유적이 폐기가 되면서 그 내부에 있는 흙이 쓸려 내려와서 쌓인 나중에 퇴적이 된 흙이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 성토에 마감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그 내부 안쪽에서는 조금 그 사립이 그 입자가 작거나 아니면 조금 점성이 약하거나 강한 흙들을 좀 사용하는데, 마감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굵은 자갈이나 아니면은 돌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마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감을 하느냐, 결국에는 성토를 하면은 이 흙들이 쓸려 내리거나 밀리는 거를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감하는 부분은 조금 성질이 다른 흙들을, 그리고 점성이 강한 흙을 이렇게 막아서 좀 이 성토가 쓸려 내리거나 그런 거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좀 가지고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이 동측 궁장은 이 부분 지금 동측 궁장입니다. 그리고 이 흙들이 쭉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보시는 것 같으면 이거는 나중에 그 후대에 지금 퇴적이 된 흙들인데요. 그리고 이제 지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면이 지금 조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이 내부에 이 성토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 건물을 만들기 위한 평탄 대지면도 조성하고, 어떤 그 궁장과 내부의 어떤 일정하게 공간을 또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 유적의 지금 궁장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는, 대지 조성이나 어떤 건물 기초를 우리가 설명할 때 궁장을 좀 빼놓을 수가 좀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궁장의 하부 구조입니다. 궁장의 하부를 지하로 이런 식으로 돌을 쌓아가지고 그 기초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러한 사다리꼴 형태의 기초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일부, 이 부분은 지금 남측 궁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 부분이고, 지금 이 동측 궁장 같은 경우는 붉은 점으로 지금 표시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남측 궁장의 이 부분에서는 그 궁장의 기초하고 바로 이 부분은 그 다음에 그 궁장 내부의 대지 조성을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궁장과 건물의 기초를 같이 하면서 대지 조성과 건물 기초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서 이러한 작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왕궁 유적의 그 동측 궁장 그리고 이 남측 궁장에서 이런 식으로 경사지게, 이게 좀 전에 제가 동측 궁장의 내측은 주로 보통 마사토나 모래 성질이 강한 흙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이 남측 궁장의 같은 경우는 조금 점성이 강한 흙을 많이 써요.
네, 그거는 결국에는 그 지점에 따라서 그 성토에 사용된 흙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왕군이적의 동측 궁장과 남측 궁장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경사지게 지금 성토를 해서 대지를 조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바로 그 왕궁리적의 지금 동측 궁장 안쪽에 보면은 두 번째 그 동서방향의 축대, 동서석축 2라고 하는 그 시설이 있는데요. 시설의 그 바깥쪽 끝부분 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이 흰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성토가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사져 있는 면을 이런 식으로 성토를 통해 가지고 그 평탄면을 조성하는데요. 왜 이렇게 만드느냐? 왜 그러냐면은 그 건물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평탄한 면을 많이 만들어야 그 왕궁 내부의 어떤 생활과 관련되는 시설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넓고 평탄한 면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사지게 흙을 부어 가지고 수평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대지 조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왕궁의적의 이 첫 번째 그 축대, 지금 이거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부분 바로 동서방향의 그 축대 첫 번째에서 확인된 건물지 20, 이게 바로 건물지 20인데요. 건물지 20의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성토층이 확인됐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안에도 이러한 성토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면이 평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흙을 부어 가지고 여기에 평탄화를 만들고 바로 여기에 건물지 20을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왕궁의적의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남측 궁장의 중앙문지 안쪽의 성토층인데요. 보신 것처럼 좀 전에 보셨던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좀 전에 보셨던 거는 어떤 부분은 밝은 갈색의 마사토나 사질토나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좀 붉은색을 띠고 있는 점성이 강한 흙을 하거나, 근데 여기는 또 달라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 경사진 면을 성토를 하고 이 위쪽에는 지금 기와편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바로 문지 부근입니다. 바로 문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문 위에 올라져 있는 누각 형태의 건물에서 떨어진 기와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성토나 어떤 대지 조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건물이나 그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한 그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변에 건물지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왕궁의적의 지금 성토는 그 앞서 말했던 것처럼 건물지 안에도 성토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거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동서방향의 축대와 두 번째 동서방향의 축대 사이에는 이러한 식으로 상당히 많은 건물지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예, 보신 것처럼 갈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바로 성토입니다. 이 부분은 그 앞서 말했던 것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대지의 가장자리 쪽에 흙을 경사지게 부어서 평탄하게 만들었다면은 이 부분은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면이 평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 내부를 이런 식으로 또 이러한 그 부분적인 성토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의적의 그 대지 조성 그리고 건물 기초로 이해할 때 제일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성토층뿐만 아니라 동서방향의 축대입니다. 이 동서방향의 축대는 그 앞서 말했던 것처럼 왕궁의족은 북동에서 남서로 기울어져 있는 그 구릉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대가 높은 지점에서는 흙을 다 엄청나게 그 주변을 높이 올려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흙을 깎아내야 되는 거죠. 바로 절토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한데, 그 깎아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동서방향의 축대입니다. 그리고 이 동서방향의 축대는 대지 조성을 위한 그 역할뿐만 아니라 궁성의 전반부의 그 공간도 일정하게 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왕궁의적은 동서 길이 대 남북 길이가 1대2의 비율을 하고 있는 네모난 형태의 궁궐 담장이거든요. 근데 내부에 동서방향 축대가 비율이 대략적으로 2대1대 2대1이라고 하는 일정한 비율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축대가 단순하게 대지 조성뿐만 아니라 어떤 궁성 내부의 공간을 일정하게 구획하는 그러한 용도로도 좀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왕궁의적에서 가장 그 전형적인 그 축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지금 동서 방향의 축대인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경사면을 L자로 깎아내고 그 앞쪽에서 아주 잘 다듬어진 돌들을 치밀하게 쌓아 올려서 축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백제의 아주 좀 독특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레인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돌의 가장자리 쪽을 다듬어 가지고 서로 잘 이렇게 맞물리게 하는 그러한 기법. 그리고 왕궁의적의 지금 축대에서는 또 특이하게 이 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뉘어서 쌓는데 세워서 쌓는 거고요. 그리고 축대는 기본적으로 한 단 반 아니면 어떤 경우에서는 2단 정도는 땅속에 묻힙니다. 왜 그러냐면은 땅속에 묻혀야만이 위로 쌓아 올리는 그 돌들의 하중을 잘 받고 견고하게 축대를 쌓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 지금 만들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왕궁의적의 좀 대지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이 건물 기초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건물 기초는 일반적으로 기단과 그리고 기둥 하부 기초 시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 건물의 어떤 그 기둥을 받치기 위한 그 시설인데요. 그 기둥을 안정적으로 건물을 받치기 위한 부분이 바로 기단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기단,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을 받치고 있는 시설은 또 따로 좀 별도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기단의 어떤 구축 그 방식은 내부에 조성하는 그 방식이나 아니면 외부에 장식하는 기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조성하는 방식은 그 지상을 깎아내서 건물의 그 기단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지상에다가 성토를 해가지고 건물의 기단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지하로 땅을 파서 건물의 기초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좀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단 그 외부를 장식하는 거는 그런 그 재료에 따라서는 돌로 그 기단을 장식하느냐, 기와를 장식하느냐, 아니면은 그 전도를 이용해 가지고 그 기단을 장식하느냐, 아니면은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기단을 장식하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의 하부 기초는 땅을 그냥 파고서 건물의 기둥을 박는 군립주이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땅을 파서 기둥을 세우는 거나 아니면 주춧돌을 이용하는 거를 같이 사용하는 방식 아니면 그냥 주춧돌만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왕궁의적의 그 건물 기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건물지 6입니다. 이 건물지 6이 바로 일반적으로 건물의 그 기둥을 받치기 위해서 땅을 파고 바로 나무만 세워서 세우는 방식이 바로 군립주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그런 거를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왕궁의적의 그 두 번째 축대 앞쪽에서 확인되고 있는 건물지 6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둥을 파고요. 그리고 그 기둥을 파고 이쪽 안쪽에 다시 그 나무 기둥을 세우고 바로 내부를 채우는 방식. 그리고 왕군이적의 건물지 6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렇게 이렇게 기둥 하나만을 그 파는 방식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넓게 파가지고 기둥이 2개 올라가는 그런 방식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지상에다가 흙을 좀 쌓아가지고 성토해가지고 어떤 기단을 그 만드는 방식이 바로 건물지 4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지 4의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주춧돌, 그 돌로 만들어진 초석, 주춧돌을 이용해 가지고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지점에는 주춧돌, 초석을 이용하지만 그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그 굴립재라고 하는 건물의 기둥을 그 바로 땅을 파서 받치는 방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그 다른 양상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지 5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굴립주 방식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 건물지 5도 처음에는 이런 것처럼 그냥 땅을 파고서 기둥을 세우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1990년대에 조사했던 사진들을 보면은 이 초석 아래쪽에 이러한 기둥 흔적들이 확인됐거든요. 예, 그런 걸로 볼 때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토심이라고 하는 보통 그 돌을 받친 것이 아니라 초석, 주춧돌 하부를 땅을 파고서 단단하게 다져가지고 그 위에다가 주춧돌, 초석을 올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궁 이적의 첫 번째 축대 앞에서는 상당히 좀 독특한 형태의 대형 건물지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대형 건물지 같은 경우는 건물의 기둥이 2개 아니면은 4개의 그 받치는 곳을 별도로 땅을 파서 아주 단단하게 판축으로 다져가지고 그 기초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 오른쪽에 건물지 23의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 기와를 세워가지고 어떤 기단의 외부를 장식하는 기법도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건물지 1의 경우에는 제가 좀 보여주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건물지의 어떤 기초를 만드는 방식에서 전형적으로 건물지 1의 경우에는 원형의 주춧돌, 초석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서 이러한 식으로 조금 잘 좀 다듬지 않은 그러한 석재, 자연 석재를 이용해 가지고 건물의 안쪽에 지금 기둥을 받치는 시설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시설의 아래쪽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른 목골로 가운데를 먼저 채웁니다. 가운데를 먼저 쌓아서 지금 주춧돌을 올리는 부분을 만들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이런 식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은 상당히 좀 독특한 그 건물의 기초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조금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왕군이적의 그 서축공장의 문지에서도 바로 원형이 문지가 확인됐는데요. 원형의 좀 초석, 상당히 잘 다듬어진 그 초석을 주춧돌을 이용해 가지고 기둥을 받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희한하게 그 아래쪽에서 이런 식으로 판석, 약간은 이렇게 평평한 그 가공도가 떨어지는 석재를 이용해 가지고 또 이러한 그 기둥을 받치는 시설이 확인됐는데요. 이런 것과 유사한 것이 바로 서울의 풍납토성. 서울의 풍납토성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기둥을 구덩이를 파고 그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적한 돌을 이용해 가지고 놓고 그 이후에 기둥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서울의 풍납토성에서도 확인됐는데요. 왕궁이적의 이 서문지의 경우에도 아마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구덩이를 파고 그리고 넓적한 판석을 놓고 그 위에 나무 기둥을 세워 가지고 건물의 기초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게 나무 기둥이 썩는 거죠. 썩으니까 그거를 빼내고 내부를
이런 식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주춧돌을 올리는 그러한 방식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왕궁리 이적의 기법들이 바로 서울의 풍납토성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한성기의 그 건물 기초 만드는 방식이 사비기에도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조금 익산의 제석사지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의 그 제석사지는 이곳이 지금 왕궁리 이적입니다. 왕궁리 이적의 그 정동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진 쯤에 바로 제석사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석사지에서 서북쪽으로 바로 미륵사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석사지의 경우는 상당히 좀 독특한 게 따로 폐기장이 제석사가 불에 타서 나온 자재들을 따로 버리는 폐기장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제석사지의 지금 사역 중심부에서 북동쪽으로 약 400m 떨어진 지점에서 그 화재와 관련된 폐기물을 버리는 공간이 따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제석사지는 지금 백제 사비기의 왕실 사찰로 좀 알려져 있고요. 이 탑과 그리고 금당, 강당이 남북 일직선상에서 배치되고 있는 1탑 1금당에 지금 가람 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왕궁리 위적에서 정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문, 그 다음에 탑의 규모가 이 목탑의 규모는 한 변의 길이가 21m에 해당하는 상당히 규모가 큰 그 탑의 기초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익산의 미륵사지 목탑의 중원의 목탑의 한 변의 길이가 19m입니다. 오히려 미륵사지의 중원의 목탑보다 탑의 규모는 훨씬 더 규모가 큰 편에 좀 속하는 상당히 큰 지금 절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익산의 제석사지도 마찬가지로 부여 정림사지, 왕은사지, 능살리사지, 그리고 왕궁리 이적의 동축궁장 안쪽에서 확인됐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의 지금 성토가 이루어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 흙을 부어가지고 만들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다 전반적으로 성토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한쪽에서 붓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어느 정도 부은 다음에 다시 부분적으로는 수평으로도 다시 좀 정리를 하고 다시 흙을 또 붓는 방식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는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양상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왕궁리 이적뿐만 아니라 제석사지의 이 성토도 상당히 좀 다른 좀 지역의 성토하고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토 과정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성토도 이 부분이 바로 성토입니다. 이 성토고 이 성토를 대파기를 해가지고 제석사지의 중문의 그 기초를 좀 만들고 있는데요. 이 성토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이 내부의 그 탑의 중문의 그 건물 기초를 받치기 위한 판축하는 방식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대지 조성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그 치밀하게 성토가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토에 사용하는 흙이나 그리고 재질 막 그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가지고 치밀하게 성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석사지의 목탑의 규모인데요. 이 제석사지의 목탑은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탑의 네 모서리가 돌출된 구조가 좀 확인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독특한 좀 구조입니다. 근데 제석사지의 목탑에서 약간 서북 쪽에 좀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방향 건물 축기부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구조가 동일합니다. 규모나 그 네 모서리가 돌출된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독특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석사지 지금 목탑의 그 심초 아랫부분에 지금 판축으로 어떤 건물의 기초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그 확인된 건물의 기초 중에서는 가장 정교한 그 판축을 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익산의 제석사지의 목탑
목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석사지 목탑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 어떤 그 점성이 강한 흙, 그 다음에 사립이 강한 흙을 교대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계속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일정하게 구분이 돼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네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 지하 굴광 판축의 경우에는 주로 갈색 사제점토로 위주로 해서 지금 지하 굴광 판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상의 제1차 판축의 경우에는 황색이나 적색의 마사토 위주의 판축층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지상 제2차 판축에는 갈색 점토 위주의 판축층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지상 제3차 판축에는 적갈색 사지점토 위주의 판축층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각 구분에 따라서 그 어떤 그 판축 양상이 좀 다르게 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목탑지의 그 판축 과정에서 달구질 흔적이라고 하는 이런 흔적도 익산의 제석사지 목탑에서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달구질 흔적 같은 경우는 아니면 나무나 이 자그마한 나무 방망이를 가지고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그 면을 단단하게 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그 제석사지 목탑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돌출된 구조물들이 확인되고 있는 건데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그 판축을 하기 위해서 계단상의 어떤 출입과 관련되는 통로로 이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석사지 목탑지는 이런 식으로 아주 치밀하게 지금 판축을 통해서 건물의 기초가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바로 그 목탑지고요. 그리고 이쪽이 금당. 금당에서부터 그 목탑지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경사지입니다. 경사지에 있기 때문에 이 목탑지 부근에서는 상당히 성토를 한 다음에 성토면을 되파기를 해서 목탑의 건물 기초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금 그 익산의 왕궁 리적과 제석사지를 좀 통해서 어떤 대지 조성 기술 그리고 어떤 건물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익산의 왕궁 리적과 제석사지가 백제사의 어떤 토목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우리가 좀 추출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익산의 왕궁 리적이나 제석사지 경우에서는 지형이나 공간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잘 활용해서 어떤 대지 조성이 이루어지거나 건물의 기초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지 조건에 따른 독특한 대지 조성과 건물의 기초 방식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가장 전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왕궁 리적의 남측 궁장의 동문지의 지금 성토층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한쪽 방향으로 성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쪽에서 흙을 부어가지고 쐐기 모양으로 어떤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이 남측 궁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의 어떤 내외부의 어떤 높이차 그런 것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좀 그런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왕궁 리적의 어떤 대지 조성이나 건물 기초를 우리가 설명할 때 또 우리가 좀 유심히 좀 해야 될 것이 바로 궁장입니다. 이 궁장구도 기초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 형태의 어떤 구조물들을 만들고 지하로도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런 방식이 왕궁 리적의 궁장의 모든 구간에서 다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 지대가 낮은 지점에서는 이런 방식을 이용하지만 지대가 높은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깎아내는 거죠. 땅을 파서 이렇게 만드는 방식.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지점이 지금 지니고 있는 어떤 지형적인 공간적인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대지 조성이나 건물 기초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그 왕궁 리적이나 제석사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러한 그 어떤 대지 조성이나 건물 기초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왕궁이족의 그 서측 궁장의 문지의 이런 방식은 서울의 풍납토성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건물지 22, 대형 건물지 같은 경우는 토심을 이용하는 방식은 부역 관북리 유적에서도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백제의 어떤 대지 조성과 토목기술, 그 다음에 건물기초 같은 경우는 이 백제 지역 내에서도 지금 확산이 되고 그 과정에서도 변형이 되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런 것은 또 일본에서도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그러면은 지금까지 좀 설명했던 것을 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백제의 대지 조성 기술에 대해서 익산의 왕궁이족과 주로 제석사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익산의 왕궁이족이나 제석사지는 그 백제 왕도 익산에서 왕궁과 왕실 사찰이 지금 라는 곳에서 지금 되는데요. 그러한 토목 기술이 일정하게 그 어떤 흐름들이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백제 한성기부터 나타나는 그런 방식. 그 과정에서 익산 지역 나름의 어떤 그 독특한 형태의 대지 조성이나 건물 기초 방식이 좀 확인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익산 지역에서 나타나는 확인됐던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하게 익산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지형이나 공간이 지니고 있는 특성들을 구현하고 이런 것들이 주변 지역으로 변형이 되거나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쐐기 형태의 대지 조성, 그리고 사다리꼴 형태의 건물 하부 기초들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제석사지 목탑지의 가장자리 쪽에 네 모서리의 도출 부분 방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과연 앞으로 우리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설명을 하자면 2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지 조성이나 건물 기초 방식을 어떤 건물의 어떤 기능이나 성격과 좀 관계시켜서 좀 설명하는 좀 논의가 앞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고대의 어떤 토목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번 이 대지 조성과 건물 기초를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그 백제의 대지 조성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